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명순의 열린 공감입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 가장 큰 핫 이슈는 아마 6.4 지방선거가 될 텐데요.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키워낼 교육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 교육위원회 의장이시자 장애인 먼저 실천 대전운동본부 정상범 본부장을 모시고 이분의 삶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상범, 정상의 우뚝 선 범,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세종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 정상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 원장으로 지금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그리고 최연소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을 하셨고 또 1996년도에는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부 표창과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네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업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 원장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알선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장애인분들하고의 굉장히 삶이 밀착되어 계시겠어요. 제가 2006년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좀 소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을 2006년도에 마치고 나서는 뭔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라는 생각에서 2007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서 재택교육을 시켜서 또는 일반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택교육을 통해서 재택교육과 일반 이제 평생교육에 와서 교육을 무료로 시켜서 그런 이제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육위원회 의장을 최연소 역임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위원인가요? 원래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그 대전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해주고 또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독하고 또 예산안을 확정해주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게 교육위원회 일이군요. 그 의장을 최연소로 역임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을 재택교육이나 아니면 취업 알선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 만나실 텐데요. 그중에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취업을 시켜주면은 저 편지가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학생 자기는 여태까지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생활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자기 가족을 설리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줬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감동을 느끼고 또 편지를 많이 하고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빛을 보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특히나 경제적인 자립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구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도 2002년부터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녹음 봉사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책을 빌려서 읽잖아요. 이제 시각장애우분들은 그 CD나 테이프를 녹음된 빌려서 읽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저희들은
컴퓨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희들의 오는 장애는 지체장애 장애인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 몸은 불편하지만은 손하고 머리는 아주 샤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일단 회사나 아니면 공무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직업으로서 많이 좀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뭐 기업체나 관공도 일정 퍼센테이지의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업을 가능을 하겠군요. 예, 예. 또 컴퓨터 교육 말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컴퓨터 교육과 또 이제 일반 그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적응 능력, 그러니까 인성 교육도 시키고 네. 또 왜 이제 좀 부합해서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교육이 상당히 대중화됐고 어떤 네. 직장에 가게 되면은 영어는 필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교육의 바탕 아래 인성 교육과 영어 교육을 부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컴퓨터 교육에 영어에다가 그다음에 인성 교육까지 네. 뭐 그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정말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연령대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20대에서 50대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적응하는 속도가 늦고 또 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취업을 요구하는 것도 40대라든지 30대 젊은 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을 받을 때 60대에는 그냥 교육, 일반적인 교육, 취업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이런 교육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고 계신 장애인들도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요. 그런 교육의 혜택을 보려면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죠? 저희들 그 평생교육원이 항상 개방이 돼 있으니까 네. 저희들 평생교육원이 예전에 시민회관 뒤에 있습니다. 거기를 오시면은 일단 상담을 받고 본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 교육이 맞는 건가를 배치를 받아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로 받는 것은 아니고 네. 6개월 과정이 그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선은 이제 찾아가면 상담을 통해서 네, 본인의 맞습니다. 적성과 좀 네. 맞는 걸로 선택을 해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되겠군요. 많은 분들이 그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서 정말 직업적으로도 연결돼서 경제적인 자립도를 좀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뭐 교육위원회 최연소 의장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교육 현장에 많은 일들을 이끌어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화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교육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가장 대전광역시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이 동서간의 교육 격차였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동서간의 교육 네. 격차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정책을 또 제안을 했고 또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의 그 균형적인 동부 쪽에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또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또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동서 간의 교육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실에 느껴봤을 때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아니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이제 균형화가 됐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서격차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얼마나 조금 더 그 차별이 많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서격차를 많이 완화를 시킨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뭐 공교육, 사교육을 뭐 아우를 인물로 지금 교육감 후보가 많이가 되고 있는데 교육감 후보 등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분명히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경력이 좀 화려한 편입니다. 얼마나 타 한번 좀 후보에 들어볼까요? 비해서 네. 저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16년을 했고 학교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단위학교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 조그만 살림도 했고 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의장 2년, 부의장 4년, 교육위원 2년에서 합
8년간 대전교육 살림을 또 이렇게 했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네. 사교육에서 또 나름대로 전국의 최고의 사교육 기관을 또 운영했었고 네. 그래서 사교육의 장점, 단점 또 공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도권 안에서 이번에 교육감 후보에 등록해서 교육감이 꼭 당선돼서 하고 싶은 일들도 네. 정말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을 믹스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알찬 교육,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서 제가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사교육의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고요. 네. 또 공교육에도 분명한 장점, 단점이 있는데 학교 교육 운영위원장을 10년을 하셨고 지금 교육위원을 이제 통합해서 한 8년 그리고 또 사교육 학원도 운영한 경력이 있으시고 이런 모든 경험을 아우러서 이제 교육의 그런 장단점을 잘 아우러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는 계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출판 기념회 어제 성원이 잘 맞으셨다고요? 예.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책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출판 기념회하고는 좀 저는 차별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책 차별화가 자체가 됐을까요? 네. 책 자체가 저는 그 개인의 저가 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집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성장한 과정들이 보면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가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마디마디 역할을 해주고 저의 그 반려자, 멘토 이런 역할을 해준 것이 교육의 힘이구나, 교육이었구나라는 것이 그 책 속에 묻어나와 있습니다. 뭐 상당한 좀 시간을 가지고 책이 만들어졌겠다라는 지금 내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있게 한 발판이 교육의 힘으로 지금까지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거기서 지금 뭐 반려자 얘기도 하셨어요. 부인은 어떤 연유로 만나게 되셨어요? 책 속에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좀 늦게 만났습니다. 늦게 만났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인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테 해준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집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해줘야 될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도 묵묵히 제가 이번에 교육감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도 아직까지 못 해봤고 근데 어떤 제가 결과가 제 생각이겠죠. 네. 어떤 뭐라고 할까 제 자존심이라고 할까 네. 제가 제 생각했을 때 어떤 만큼의 성과를 거뒀을 때 그것을 송두리째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그때 이제 곁들여서 포장졌다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드려야 되겠죠. 글쎄. 그래요. 뭐 이런 진솔한 마음이 네. 사람들의 박수와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만 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출판 기념회에 있는 책 내용 중에서 뭐 한 대목 정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고 싶다. 네. 오늘 뭐 어떤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교육관 이런 것도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대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가장 제가 고마움을 느꼈던 친구를 다시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제 가방을 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가방 뭐지? 아닌데? 그냥 저는 이유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제가 무슨 어떤 그 친구를 잘해준 것도 없고 그 친구를 어떻게 감싸준 그런 것도 없는데 6년 동안 저를 가방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랑 같은 반을 담임선생님 시켜준 거예요. 그 친구가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마운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인생에서
제가 이 책이라는 것을 안 썼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었는데 책을 쓰다 생각을 보니까, 반출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과거를 되짚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나한테는. 그래서 가장 초등학교 때 적응하기 힘들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심할 이런 시기, 또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 친구도 얼마나 귀찮을 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들어졌으니까 가방을 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아, 이 친구의 진정한 마음 지금도 만나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못 나눠봤습니다. 네. 한번 그런 자리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와, 이 친구가 이제 대전에 없어요. 인천에 있어가지고 어제 출판기념회 또 오라고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니까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올라가서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네. 그때 심정을 묻고 싶어요. 아이고,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네, 뭐 인천까지야 뭐 지구촌 시대에 인천까지야 네. 뭐 얼마 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면은 뭐 같이 어려웠을 텐데 어린 나이에 책을 메고 학교 다니기가 또 뭐 도보 거리도 얼마나 됐을까요? 한 근데 가깝지는 않은 20분에서 30분. 네. 초등학교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한 30분 정도 걸어 다니는 거리니까요. 뭐 본부장께서는 뭐 교육위원 원장께서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5년씩이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그런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솔직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나도 내가 날개를 펼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해서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남을 위한 봉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르치는 봉사죠. 가르치는 네. 봉사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힘으로 제가 또 남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힘을 통해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교육이라는 봉사를 통해서 좀 베풀어주고 싶다. 받았던 걸 다시 내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감사의 마음을 참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뭐 시각장애우를 위한 녹음봉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데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찾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녹음 봉사를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동안에 이제 받았던 도움들,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내가 좀 교육이라는 레기스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지금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학교 학생들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닐 동안 친구의 도움도 그렇게 받고 자라시면서 또래의 친구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생활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생활을 했어요. 제 자체가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또 주위 환경에서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네. 바깥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그 환경 조성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이제 또 제가 이게 돌이켜보건데 잘했어요, 공부를. 네네네. 초등학교 때 뭐 공부 1등 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제가 공부를 유달리 잘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또래 집단보다는 늦게 들어갔어요, 학교를.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사교육 시장도 없었고 네. 없었는데 저는 미리 공부를 배울 수 있었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보다 한 학년, 두 학년 일찍 갔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놀면서 그럼 9살에 학교를 예, 9살에 입학을 학교를 하셨나요? 갔습니다. 예,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친구들이
한 학년, 두 학년 위에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네. 학교 성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6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특별하게 열심히 했고 또 공부에 뭐 전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학급에서 회장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와의 급부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어떤 리더적인 입장 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축 아이들이 저를 따르고 네. 제 말이라면은 믿음을 주고 신임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생활한 것 같습니다. 뭐 학교 한 해 늦게 들어가는 거 이거 참 괜찮은데요. 저는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서 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생각이 얼핏 지금 나는데 내가 이런 뭐 말썽을 또 일으킨 적도 있다. 이런 또 에피소드는 없으실까요? 뭐 특별히 말썽 부린 것보다는 네. 뭐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네. 우리 3학년 담임선생님이 공부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와서는 그 공부 어떤 그 틀에 박혀서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막 공부하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주말이라든지 뭐 방과후라든지 때 이제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선생님 몰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하고 우리 담임선생님 집하고 제가 우리 담임선생님 집을 지나가야 돼요. 네. 그 골목을. 네. 그래서 항상 걸려서 다음날 네. 아침에 와서 복도에서 벌 쓰는 일이 뭐 일주일에 뭐 4, 5일 정도. 아니. 뭐를 잘못했는데 벌써 이제 운동을 했다고. 무슨 공부를 안 하고 아하. 공 갖고 몰래 나가서 운동했다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월요일 날 아침에는 벌 쓰는 것은 뭐 항상 있고 왜 일요일 날 운동을 하니까요. 평일 날도 오후에 이제 운동하면은 항상 들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한 것이 지금도 계속 꾸지람을 듣고. 그럼 자율학습적으로 이제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네. 공부하기나 이런 네. 운동을 했다고 벌을 쳤다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뭐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그런 개구장이 짓을 한 거라고 지금 근데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선생님한테 그 벌을 서고 좀 꾸지람을 들었던 만큼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는 더 좋았겠네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또 일이 또 있으셨군요. 자, 이제 뭐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과연 뭐 많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 중에 요즘은 자기 뭐 공부 성적 관리하느냐고 운동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거의 뭐 아이들이 거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제 공교육이 많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교육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이 사교육하고의 또 공교육하고의 장단점을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 전문가로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전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되겠지만은 이전의 교육의 방법은 우리 지식 위주의 공부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공부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단순한 지식 위주의 공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지식을 통한 정보화를 해서 이것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패턴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사교육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육, 사교육 이런 개념 자체도 이제 없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그런 단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수단과 목적이다 보니까 오직 그걸 향해서 가르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지식의 홍수는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지금에 갖고 있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한 데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변하는데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우리 대통령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율학기제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율학기제가 되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또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의 틀을 단순하게 수학, 뭐 국어, 네. 영어 이런 것이 아니라 수학과 국어와 무슨 과학과 어떤 미술과 같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교육 자체가 단순하게 지식 위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도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또 나름대로 저는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교육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교육 정책도 그렇고 또 어떻게 사교육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는 교육의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과거의 사교육의 얽매이고 과거의 지식 위주의 교육은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교육감이 돼서 교육을 리더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뭐 융합교육, 자율학기제 뭐 이런 패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지식을 넣어주는 이런 위주에서 이제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피력을 해 주셨는데요. 어릴 때 지금 뭐 중학교의 이야기도 잠깐 해주기는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 또 어떤 지금은 교육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시는데 학창시절 때 선생님 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시겠죠? 꼭 그 학년별로 있는데 제가 유독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주문을 할까요? 그러면 학년별로 계시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 역사 사회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에피소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도 그때 과정에 대해서 저하고 지금도 이제 같이 소통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저한테 무슨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교내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내 체육대회라는데 제가 탁구 선수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각 반에서 한 명씩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반에서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반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 1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보문고등학교 이제 체육대회 때 이제 전교 체육대회 때 제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탁구대 개인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제가 아깝게 이제 졌는데 그 다음에 심판을 본 선생님이 계셔요. 그 심판을 본 선생님이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도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네가 그 마지막에 그 너무 네가 그 개인 감정이 너무 앞선다. 힘 조절이 안 되셨나? 네가 컨트롤을 못 한다. 그게 못내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체육관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그분하고 탁구를 쳤어요. 그러고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랑 탁구장을 다니고 또 사회에 나가서 같이 소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연결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장 큰 저한테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각별한 연을 갖고 계신 은사님이시네요. 정말 뭐 그 학교 때는 뭐 사춘기 그때는 뭐 고등학교 때면은 여러 가지 참 상의를 하고 싶은 그런 대상 중에 선생님이 있을 텐데 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또 뭐 형님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으네요. 운동을 통해서 같이 마음 교류가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담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은 잠깐 저를 한 학년을 가르친 적은 있습니다. 2학년 때 국사를 가르치셨는데 그 1학년 때는 이제 과목도 안 가르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3년 예민한 시기에 같이 나이 차이도 좀 있지만 친구면서 은사하면서 어떤 그 저를 뭐 반려자면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갈등, 사춘기 갈등 그런 건 못 느끼고서 생활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마음의 힘을 갖게 해주면서도 안정감 있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해준 그런 은사님이실 것 같습니다. 예. 아, 부러운데요. 네.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건강한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보내셨고, 대학 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대학은 제가 대학 입학해서 제가 그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나도 누굴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현실은 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장애인들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지 않겠냐 해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제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장애인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봉사를 하자, 우리도. 깨어나자. 네. 우리가 장애인 배운 1세대입니다. 저희 전 세대들은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안 내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네. 그러나 저희 세대가 1세대라 우리가 배운 1세대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뭔가 귀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봉사단체. 다크호스. 다크호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크호스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그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대전시 교육청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대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당시에 그 특수학급을 만들었어요. 특수학급에 가서 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이제 학교에 방과 후에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그것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요대병 씨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이라고 해봐야 정말 혈기왕성한 그 나이인데 그때 정말 그 장애우들과 결성이 돼서 또 다른 장애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롤 모델을 만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체계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셨던 걸로 생각나요. 예. 사회복지사 직함도 있으시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1급. 예. 그러시군요. 그때는 또 대학생 신분으로 만나는 또 장애인들을 봉사를 나가서 또 만나면서 굉장히 또 인연들을 많이 만나셨겠어요? 네. 이제 그런 그룹들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을 따게 된 그 동기도 네.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환경, 그 구성원들에 대한 또 우리가 거기서 막연하게 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또 지식을 제공한 뒤 후면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룹이라든지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학사를 마치고 이제 석사를 사회복지를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생 저랑 자원봉사했던 학생들한테도 사회복지사를 따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지 우리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 현장의 상황을 알고 그 심리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 그 나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지식 제공을 해줘야지 단순한 어떤 제공하는 것만은 그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따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자기가 능력이 되고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사회복지학과를 가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해 오셨네요. 지식 나누기뿐만이 아니라 마음 나누기까지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1세대로 또 그렇게 또 좋은 역할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부인을 늦게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것은 네.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대의원으로 네. 제가 사회복지사 1급이고 우리 집사람도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대의원으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제가 가려고 하는 길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 정도면은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구나. 또 상대방도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남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구나. 그래서 그러시군요. 제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쁜 마음과 예쁜 마음이 네, 서로를 알아보고 만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고마웠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인한테. 뭐 묵묵히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토 하나 안 달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주는 것이죠. 뭐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뭐 일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일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지지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천사시네요. 우리 원장님의 그런 것 네, 같습니다. 활동의 힘의 원천은 부인이시네요. 부인의 네, 열정의 지원이요. 왜냐하면 집에서 네. 어떤 일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크레임을 걸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가는 일에 있어서 주춤해야 되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못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제가 환경 자체도 뭐 남보다도 뭐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이고 이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소리가 네. 허스키해야 된 이유도 네. 대상포진이 11월 달에 왔습니다. 대상포진. 네, 그래서 이제 모가 기로 와가지고 목이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네. 제 실은 목소리가 무지 좋아요. 좋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금 약간 허스키한 처음 인사를 목소리가- 나눌 때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작은 예, 듯한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여타 다른 반려자 같았으면은 건강의 이유로 해가지고 많이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네. 건강을 회복하면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하게끔 그거를 뒤에서 건강 관리를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래서 너무 고맙구나. 저는 그래요. 반대를 안 하고. 동반자, 반려자라는 게 같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게 동반자, 반려자라고 하는데 지금 부인께서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좋게 들립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가장 최고로 떨어졌을 때 오는 게 대상포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체력을 조금, 건강을 조금 다지시는데 조금 신경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염려가 조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아내한테 항상 그 고맙다는 마음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한번 뭐 사랑한다는 말도 어떻게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너무했지 않나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영상 편지로 한번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랑한다는 말은 365일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이 날마다 썼을 때에는 가치가 좀 상승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담아가지고 한 방에 모아서 한 방에 그 데미지를 크게 주려고 합니다. 너무 아끼시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365일 쓰면은 희석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 희석이 되면 그때는 이제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당신 좋아라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끼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육사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를 해서 서로의 눈빛으로 통하지만은 그때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지 않을까. 지금이야 제가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오늘도 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우리 최미영 교수님 참으십시오. 내가 그때 꼭 성공해서 6월 4일 날 제가 정식으로 당신에게 멋진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뭐 사랑의 느낌은 그때그때 다른 거일 텐데 그렇게 아꼈다가 꼭 좋은 선물 받게 되시기를 저도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열린 공감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 통큰 토크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전에서 출생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대전서 나왔으며 저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우리 시기만 해도 그 소아마비를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바깥으로 활동을 안 하게 시켰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주로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줄곧 지금까지 교육계에 평생을 몸담으면서 지금도 남을 위한 그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은 그 시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상한 세계에서 온 사람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위와 사회에 그 따가운 눈빛을 많이 받았지만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첫째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교육은 흐름이다. 시대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 주어야 된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은 발빠르게 아이들보다 앞서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은 흐름이다. 교육은 봉사라고 해요. 이명순의 열린 공감,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평생교육원의 정상봉 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봉 원장에 대해서 궁금증과 관심사, 시민들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통근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근 토크 첫 질문을 누가 해주실까요? 예, 탐방동에 사는 김기용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몸의 불편함과 힘든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포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즘 학생들이 좀 그 가정에서도 너무 열악하게 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꿈을 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인내력을 가지고서 그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잡담이 되셨나요? 예, 예.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정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문동에 사는 이진용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교육의 의장시 세연 소위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 아까도 제가 대담하면서 그 동서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 또 이제 기억이 남는 일이라면은 당시에 제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가 전민동에 있었습니다. 그 전민동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쪽에 지금 현재 갈마동 괴정동 사이로 지금 옮겼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전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은 무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민동 지역의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닌 대전광역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통과 지리적으로 좀 대전의 중심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신을 가지고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외국어등학교가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외국어등학교를 옮긴 거에 대한 자부심과 나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외국어등학교에 이전의 반대 추진위원들하고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위성으로 봤을 때는 외국어등학교에 반대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외국어등학교를 옮기는 것 자체에는 찬성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대전 교육을 생각하신다면은 외국어 고등학교의 시스템,
하드웨어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그때 설립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라면은 앞에서 학생들이 들어갈 때부터 중국어 가면은 중국어과에 맞는 학교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내부의 시설도 중국의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내부 시설을 해줘야 되고 스페인어 가면은 스페인어과, 일본어 가면 일본어과 같은 이런 건물 형태도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 어떤 그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주장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반대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공부 과목에 맞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네. 바꿔서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요. 참 기억에 남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저 관자동에서 온 한숫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교육감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 교육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네, 저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도전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말 대전 교육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재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감이지 어떤 위에서 군림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교육감의 마인드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제가 추구하는 교육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 후보님들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경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16년, 교육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학원을 경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경영에 자신 있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저는 가장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교육에 가장 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IT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세종시에서는 지금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세종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교육을 미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가야 됩니다. 16개 시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대전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럴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중앙정부하고의 가장 제가 소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또 현 정부하고 제가 가장 막역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교육을 가르쳐서 미래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이들 스마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앞서가야 된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전국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힘 있는 교육감 된 쪽부터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전부터 하겠다. 이런 제가 추구하는 것을 하려면은 스마트 스쿨을 만들려면은 각 학교당 30억 정도, 그 학교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대략 30억 정도면은 줄 잡아서 1,000억에서 1,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전에 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교육감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다른 타 후보님들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언론에
세종TV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대전부터 스마트 스쿨 발을하겠다 장담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시민들 질문에서 가장 임팩트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마트 교육에 필요한 예산, 끌어올 수 있는 경력, 행정 능력을 갖춘 예비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스마트 스쿨을 우리 대전에서부터 실행을 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또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아, 네. 오늘 질문으로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자, 동안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많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언제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대담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과정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 문을 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졸업할 시기에는 그 제약회사가 상당히 신입사원 모집을 많이 했을 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산업사회 전환기에 제약회사가 발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낼 때가 제약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과를 나왔지만은 제약회사에다 이력서를 냈었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한 10여 차례 이렇게 제약회사 이력서를 내보니까 계속 면접 시험조차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몰랐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한 10여 차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장애의 벽이구나. 사회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한 30여 군데를 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조차 볼 수 없던 그런 장애에 대한 벽이 여기 있구나 해서 그때 가장 제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사회에 대한 갈등. 그런데 저도 이제 일단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제가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우리 선배 장애인이 학원 운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콜을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학원인 강사로.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받아주는 데도 없으니까 학원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마지막 직장이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학원 강의 수학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의를 했는데 저희 노력의 대가도 있었겠고 운도 많이 따랐겠지만은 불과 1년 만에 전국 최고의 강사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의 사회의 편견, 사회에서 저의 벽을 하나의 돌파구로서 저한테 기회를 아이들한테 노력과 강의에서 푸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절실했던 만큼 열정을 쏟으셨군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나 인기라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전국에서 최고의 강사로 군림해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30번이 넘게 서류를 넣었는데 면접도 볼 수 없는 선에서 저지를 당했으면 정말 낙담을 하기도 쉬운데 오히려 이제 그걸 극복을 하고 오히려 학교 이제 학원에서 강사로 두각을 드러내면서 승승장구하셨던 말씀에 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 원장으로 계시면서 또 장애인들의 또 교육에 대해서 또 열의를 쏟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번만 더 보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상범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는 당위성 또는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경선 때부터 총선 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복지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지역사회에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현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교육은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 제가 중심에 서서 대전부터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감,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자기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밑그림을 열정으로 잘 펼쳐내시기를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께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 공감회사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이자 대전 장애인 종합 평생교육 원장이신 정상범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 사는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